Three, two, one.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판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렵다 생각 말고 천천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판례로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 87-3093을 보겠습니다. 판시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족과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임차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처와 자식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례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공부사항 상가라도 실제 거주하면 주택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사다 52522입니다. 판시사항은 공부사항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소정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긴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을 갑과 을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갑은 주거와 인쇄소, 을은 주거와 슈퍼마켓 운영을 병행하였는데 갑은 주거 면적이 더 크고 을은 영업 면적이 더 크지만 주거 면적도 상당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공간을 가족과 함께 유일한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 법원은 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판례 해설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경매 판례 분석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례. 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한 경우의 대항력 95-30338입니다.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의 상실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족과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임차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본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처와 자식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례입니다.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97-43468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 소멸 여부는 적극이라는 것은 소멸된다는 소리입니다.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는 안 된다는 뜻이죠. 판결 요지로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력권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족과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임차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가족이 모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대항력은 소멸하고 이후 다시 전입해도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고 재전입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판례 해설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매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판례 분석 세 번째 시간 3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판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동을 라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유무 99-4207번입니다.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출처는 대법원 1999년 4월 13일 선고 99-4207 판결입니다. 요약하자면 4개의 독립된 동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땡땡 연립주택의 한 동 중 한 세대인데 각각 A, B, C, D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주택 역시 등기부상 D동 103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건물 외벽에는 A동이 가동, B동이 나동, C동이 다동, D동이 라동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땡땡 연립주택의 건물 외벽의 표시는 등기부상 알파벳 순서에 따른 동 명칭을 한글 순서에 따라 바꾸어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라동 103호의 표시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이고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위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판례입니다. 전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 99-59306입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시기 판결 요지로는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갑의 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에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 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 99-59306 판결입니다. 요약하면은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제3자로서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날 그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에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할 것이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 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판례 분석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판례 분석 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 90다카 11377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해서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요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 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자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814 선고 90다카 11377 판결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 전 임차권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된 부분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건물주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서는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8번째 판례,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2004-261-33입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적극 적용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출처는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261-3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어느 건물이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판례 분석 4강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판례 분석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판례 시작하겠습니다. 가장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 가장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 소급, 대항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요지는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 요지입니다. 출처로는 대법원 2002 3월 12일 선고 2000-24184 24191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다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빌린 대여금 채권을 기반으로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견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주택의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데 있을 뿐 그러한 원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라고 판례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93-396-76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상호 관계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 1항, 2항, 제4조 2항, 제8조 1항, 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1993년 12월 24 선고 93-396-76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매 판례 분석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경매 판례 분석 6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1번째 건물의 실제 동호 층수가 공부와 다른 경우 95-177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출처는 대법원 1995년 8월 11일 선고 95-177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신고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이 사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12번째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95-48421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출처는 대법원 1996년 2월 23일 선고 95-48421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의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됩니다. 즉,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판례 해설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판례 분석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사례 전입신고 시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87다카 1573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 바 임차인의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집원과 다른 집원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 공무원이 직권 정정을 하여 실제 집원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는 대법원 1987년 11월 10일 선고 87다카 1573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집원과 다른 집원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 공무원의 직권 정정을 하여 실제 집원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례 해설하고 있습니다. 14번째 판례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92다 12827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강제 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결 요지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 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는 대법원 1992년 7월 14일 선고 92다 12827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 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례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판례 해설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은 경매 판례 분석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5번째 공장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
86-823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거주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은 실제 공장이고 공장 일부에 방이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판결 요지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는 대법원 1987년 3월 24일 선고 86-823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현황, 구조 등에 관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에선 해설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사례입니다. 여인수관의 내실의 보호 여부 86-2407번입니다. 판시사항으로는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으로는 여인숙 안의 내실에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여인숙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 요지로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1987년 4월 28일 선고 86-2407 판결입니다. 요약하면 여관의 방 하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소부분에 해당하고 여인숙 영업의 보조적 역할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판례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판례 분석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